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월 27일 한국남동발전 대비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제 전체 문항은 찍지 않고요. 몇 문제만 풀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난이도는 평이하다고는 보는데 아마 제한 시간을 두고 푸시면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모의고사에서는 만점자가 한 분이 계시고 한 개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세 개 틀린 사람 등등 다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4개에서 마이너스 7개 사이에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아요. 자, 바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마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체 흐름의 압축성 또는 비압축성 판별에 가장 적합한 무차원수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마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효과를 갖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왜?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따라서 마수 0.3을 기준으로 유체의 흐름이 압축성인지 또는 비압축성인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효과를 갖는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0.3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보기 가볼게요. 마수가 5보다 크면 극초음속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3번, 탄성력에 대한 관성력이 비록 코시수와 물리적 의미가 동일하다. 맞는 말이죠. 우리 마하수는 탄성력분의 관성력이라고 하잖아요. 물리적 의미가. 코시수도 마찬가지고요. A에 대한 B, A분의 B. 그러니까 탄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가볼게요. 유체 유동의 속도가 상온에서 약 100m/s 내외이면 압축성 유동이 아니라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B로 고쳐주셔야 돼요. 비압축성으로. 됐죠? 자, 왜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효과를 갖는다. 다시 써드릴게요.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효과를 가져요. 근데 우리 마하수 구할 줄 다 아시죠?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잖아요. 근데 우리 상온에서 음속 다 알고 계시죠? 약 343m/s. 근데 유체 유동의 속도가 100m/s잖아요. 그래서 343분의 100 요거 계산하시면은 0.3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0.3보다 커야지만 압축성 효과를 갖는데 343분의 100을 해보니까 0.3보다 작아. 즉 얘는 압축성 효과를 갖지 못하고 바로 비압축성 효과를 갖게 되니까 얘는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판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정리해 놨는데 중요한 사항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하수. 물체의 속도가 소리 속도의 몇 배인지를 알 수 있는 무차원수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하수는 탄성력분의 관성력이다. 그래서 탄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이다. 그리고 코시수랑 물리적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까 보기 2번에서 마하수가 5보다 크면 극초음속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유체의 흐름의 압축성 또는 비압축성 판별에 사용하는 무차원수가 바로 뭐라고? 마하수라고요. 그래서 마하수가 0.3보다 크면 압축성 효과를 가져요. 그리고 유체가 흐를 때 밀도가 변하면 당연히 압축성 유동이고 변하지 않으면 비압축성 유동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0.3 이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0.3 요 수치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됐죠?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정육각형 모양의 단면을 갖는 파이프 내로 유체가 흐를 때 이 파이프의 수력 지름을 구하라. 전육각형 한 변의 길이는 A다. 그래서 제가 정육각형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에 지금 유체가 흘러.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우리 수력 반경 먼저 구해야겠죠. 우리 수력 반경 구하는 공식 다 아시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쓸까요? 수력 반경. 얘는 P분의 A죠. P는 접수 길이. 접수 길이가 뭡니까? 물과 접촉한 길이. A는 그냥 단면적이고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잖아. 그래서 얘가 A예요, A. 그쵸?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접수 길이는 물과 접촉한 길이잖아요. 딱 그림 보니까 물과 접촉한 길이가 어디예요? 그냥 정육각형 단면의 둘레죠. 그래서 6a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P는 뭐다? 6a다. 됐죠? 자,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는 단면적 A만 구하시면은 우리는 수력 반경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육각형 모양 단면적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정삼각형 6개로 쪼개면 되겠죠? 요렇게 쪼개면 돼요. 자, 쪼개볼게요. 요렇게 피자 자르듯이. 자, 그랬더니 피자가 6조각이 나왔네요. 요 피자 한 조각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정육각형 모양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자르면은 얘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요 한 조각은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정삼각형을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 이렇게 되네요. 우리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네요. 밑변은 A죠. 근데 높이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높이잖아요. 이게 H야. 근데 여기 직각이잖아. 근데 정확히 꼭지점에서 내렸기 때문에 수선의 발이 내렸기 때문에 요 밑변이 2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A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조그만 삼각형이 있죠. 잘랐던 거. 파랑색 요거.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높이 h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빗변의 제곱에서 우리가 요거 2분의 a 밑변의 제곱을 빼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h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a가 나오네요. 얘가 바로 h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면적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검은색으로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밑변이 a죠. 높이는 우리 구했던 거 2분의 루트 3a. 요거네요. 됐죠? 자,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3a 제곱. 됐죠? 이게 바로 피자 한 조각, 즉 정삼각형 넓이가 되겠네요. 자, 지울게요. 얘가 정삼각형 넓이다. 근데 정육각형 넓이가 필요한 거니까 곱하기 6개면 되겠죠. 조각이 6개니까. 그래서 a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얘를 구하는 거예요. a. 근데 아까 p 접수 길이 6a라고 위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요걸 6a로 나눠주게 되면 수력 반경 R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약분 되네요. 그리고 6 없어지고 A 약분 되니까 여기 1승이 되고, 즉 수력 반경은 4분의 루트 3A가 되네요. 됐나요? 4분의 루트 3A. 얘가 바로 수력 반경이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수력 지름이죠. 우리 수력 지름과 수력 반경의 관계 알고 계시죠? 수력 지름 D는 수력 반경의 4배죠. 됐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a 곱하기 4를 해줘야 수력 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4 약분되니까 루트 3a가 바로 수력 지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수력 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수력 반경까지만 구하고 그걸 답으로 체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요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넘어갈게요. 됐죠? 항상 원형 파이프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각형 그리고 여러 가지 단면 같은 거 한번 구해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3번.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무차원수. 자, 읽어볼게요. 외부 물체와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류의 크기와 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크기의 비율이다. 자, 대류하고 전도 나왔으니까 와, 누셀수를 가야겠다. 이러시면 틀려요. 답은 비오트수죠. 그래서 누셀수랑 비오트수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비오트수는 말 그대로 외부 물체와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류의 크기와 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도 크기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오트 수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대류 열 전달 그리고 열 전도. 그래서 비오트 수는 열 전도분의 대류 열 전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셀 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대류 개수 그다음에 전도 개수. 그럼 대류 전도 비오트 수랑 누셀 수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누셀 수는 같은 유체층에서 일어나는 대류와 전도의 비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셀 수는 같은 유체층에서 일어나는 대류 전도 비율이다. 하지만 비오트 수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 읽어보시면 알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들은 뭐 솔직히 뭐 너무 많이 나오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점성계수 단위에는 푸아즈가 있으며 1푸아즈는 0.1 맞아요. 근데 단위가 틀렸죠? 우리 점성계수의 기본 단위 이거잖아요. 단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왜? 작년이 아니구나. 2019년 한국 서부발전에서는 그냥 점성계수 단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체크해 주셨으면 답이 됐겠죠. 자, 어쨌든 점성계수의 단위는 이거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지금 보시면 바뀌었죠. 미터랑 세크가. 그리고 점성계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파스칼 곱하기 세크. 왜냐면 1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잖아.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얘가 바로 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파스칼로 고쳐주고 남은 세크 곱해주면 이게 또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이니까. 자, 2번 가볼게요.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죠. 우리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해서 운동량을 교환하기 때문에 점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응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점성이 감소하죠. 근데 보기는 유체, 다시 말해서 기체, 액체 둘 다를 말하기 때문에 점성의 증감을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앞으로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틀린 보기다. 자, 동점성 계수는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지. 근데 무슨 곱한 값이야. 그래서 틀렸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나오네요. 우리 동점성 계수의 차원 당연히 맞죠? 우리 동점성 계수 단위 뭐가 있습니까? 1 스토크스가 있죠. 얘는 이거잖아요. 1cm의 제곱 퍼 세크. 센치는 길이 차원이니까 길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L의 제곱. 그리고 퍼 세크. 퍼 세크죠. 세크는 시간의 차원이니까 T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직의 주요 구성 요소. 사실 이것도 공기업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뭐 진리 3번 책 모의고사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블로그에서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몇 번 냈었던 문제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직의 주요 구성 요소 간략하게만 써드릴게요. 자, 직의 주요 구성 요소. 말이 안 나와요. 죄송해요. 누워 있어가지고. 자, 1번. 위치 결정구. 그래서 얘는 영어로 로케이터라고 합니다. 로케이터. 자, 2번. 클램프. 3번. 부시. 4번. 몸체. 몸체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바디가 되겠죠, 바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대표적인 직의 주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장 많은 틀린 보기로 가이드 플레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뭐가 나온지도 숙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이상기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냥 제가 이상기체의 특징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는 안 쓸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자, 첫 번째는 분자 자신의 부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량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를 무시한다. 왜? 분자 자신의 부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질량은 있어요. 이상기체.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 간의 결합력을 의미하는 분자 포텐셜 에너지, 즉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 분자 간 인력과 반발력, 다 같은 말로 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인력, 척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으면 이상기체의 거동을 보여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기체의 분자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이것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딱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기체는 액화나 응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요? 이상기체는 액화나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보기 4번 보면 액화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액화가 왜 안 일어나나요? 궁금하시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체가 액체로 액화될 때 기체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아무리 큰 압력이라도 액화시킬 수 없어요. 이때 액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 임계 온도에서 액화시킬 수 있는 최저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체를 액화시키려면 온도를 임계 온도 이하로, 압력은 임계 압력 이상으로 해야 액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야 상변할 수 있는 압력에 도달한 거니까. 근데 이상기체 기본 조건이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을 때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임계압력 이상 그리고 임계온도 이하, 이게 돼야만 액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데 이상기체의 성질상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액화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액화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됐죠? 말로 해서 좀 그런데 혹시나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면적 모멘트법 하기도 할 텐데 너무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웹8보 집중화정이 가해졌을 때 처짐 팁 공식 영상 제가 올려드렸죠. 그 영상을 잘 보셨다면 아마 2에서 3초 컷으로 문제가 풀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나온 건 작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비슷해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2P가 중앙에 떨어지고 있고 보이 길이는 2L이고 그리고 자유단에는 3P라는 집중화중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럼 2P에 의한 중앙점의 처짐을 구하고 3P에 의한 중앙점을 처짐을 구한 후에 그거 2개 더하시면 되겠죠. 자, 중앙점 여기네요. 일단 첫 번째 2P에 의한 처짐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자른 우측은 그냥 안 볼게요. 자, 결국 이것은 뭐예요? 그냥 길이가 L인 웹8보 끝단에 2P가 작용하고 있어. 그때 너 최대 처짐량 구해봐. 그거랑 똑같잖아요. 자, 우리 길이가 L인 집중화중 자유단 끝단에 집중화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최대 처짐량 1만씩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3,2i분의 PL의 세제곱.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3,2i는 일정할 거고 하중이 지금 2P로 바뀌었으니까 2P로 써주시고 길이는 그냥 L이 되죠. 여기까지 L이니까. 그래서 L의 세제곱. 하중만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3분의 2가 나오네요.
2i랑 PL 세제곱은 그냥 생략할게요. 편의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P에 의한 중앙점의 처짐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얘에 의한 거죠. 자, 3P가 자유단 끝단에 작용하고 있을 때 이미 위치 X에서의 처짐량 구하는 거 다 배우셨죠? 이 공식은 6-2i 분의 px의 제곱 그리고 3l-x 요거죠. 근데 이 공식 자체는 길이가 l일 때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2l이라고 나왔으니까 l 대신에 2l을 대입해 주시면 2l 기준에 맞는 공식이 튀어나오겠죠. 자, 2l 대입하면 px의 제곱이고 6-2i 됐죠? 2l 대입하면 6l-x가 되겠네요. 3 곱하기 2l이니까 됐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중앙점이에요. 즉 얘가 x가 되는 거잖아. 이미 위치 x니까 고정단으로부터. 그래서 x는 l이 되네요. l 위치에서의 처짐, 즉 중앙에서의 처짐을 구하는 거니까 x가 l이 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l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x 대신에. 근데 중요한 건 p가 아니라 3p네. 그래서 3p를 대입하시면 돼. 그리고 l을 대입하시면 l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밑에는 6-2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6l-l이죠. 그래서 5l이 되죠. 결국 요거 계산하시면 2i랑 PL 세제곱은 생략한다고 했죠. 결국 6분의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6분의 15랑 3분의 2 각각 구했죠.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중앙점 처짐을 구할 수가 있겠죠. 3분의 2는 6분의 4잖아요. 그래서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5 하면 6분의 1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요렇게 푸시는 게 외팔보 중앙점, 외팔보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푸세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할게요. 어차피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직 못 보신 분이시라면 그 영상 꼭 참고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사실 이 문제는 최근 2021년 공기업에서 기출된 유사 문제예요. 이것을 뭐 회전 반경을 구하고 세장비를 구하고 요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원형 기둥의 세장비 계산은 너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세장비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자, 원형 기둥이에요. 원기둥. 자, 그럴 때 세장비 람다는 그냥 4L 요거다. D분의 4L. 자,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일단 자, 4 곱하기 L이 얼마야? 12m니까 1200cm가 되네요. 그 D는 요것도 주의해야 하셔야 돼. 반지름. 이걸로 낚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반지름, 지름 이걸로 실수 유발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자, D, 즉 반지름이 30cm니까 지름 D는 60이 되죠. 그래서 60. 센치 단위 맞춰준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4800을 60으로 나누니까 80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세장비죠. 근데 구해야 될 것은 유효세장비예요. 유효세장비. 우리 유효세장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게 유효세장비거든요. 람다 n. 즉 세장비를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n이 뭐죠? 단말개수죠. 단말개수. 단말개수 다 아시죠? 단말개수는 끝단개수 그리고 강도개수랑 같은 말이고요. 의미는 기둥을 지지하는 지점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값이죠. 보통 기호로는 n이라고 쓰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일단 고정 타단 자유 형태래요. 자, 일단 고정 타단 자유일 때 단말개수 n은 4분의 1이에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일단 고정 타단 자유 형태일 때는 단말개수 n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n 대신에 4분의 1 대입하시면 돼요. 자, 결국에 유효세장비 람다 n은 세장비 람다 우리 80이라고 구했네요. 80, 그 다음에 루트 4분의 1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올라가니까 160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세장비, 원형 기둥일 때 세장비 정말 너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냥 암기하고 바로 가자 이거예요.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됐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우리 회전 반경 K는 루트 A분의 I잖아요. 그쵸? A는 단면적,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세장비는 K분의 L이죠. 됐나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자, I는 원형 기둥일 때 64 파이 D의 4제곱이죠. 이거 파이예요. 그리고 A는 원 넓이는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A에다가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I에다가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대입하시면 회전 반경이 4분의 D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4분의 D를 대입하실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나온다니까. 됐죠? 이걸 맨날 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형 기둥 세장비 맨날 나오는데 이거를 똑같은 동일한 작업을 왜 해요? 차라리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하겠죠.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예요. 이게 단말 개수, 끝단 개수, 강도 개수 n인데 지금 얘 첫 번째가 1단 고정, 타단 자유예요. 자, 보시면은 이거 그림도 아셔야 돼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단은 자유단이죠. 그래서 1단 고정, 타단 자유다. 첫 번째 형식이. 그래서 그때는 단말 개수가 4분의 1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단 회전이에요. 양단 회전. 지금 양단 보시면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있죠. 힌지가 있다는 얘기죠. 즉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단이 회전된다. 그래서 양단 회전이고요. 이때의 단말 개수는 1이다. 자, 세 번째는 여기는 지금 힌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이다. 근데 얘는 여기 힌지가 있네. 그래서 얘는 1단 고정, 타단이 회전이다. 그래서 1단 고정, 타단 회전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때는 단말 개수가 2다.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양단에 지금 힌지가 둘 다 없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즉 양단 고정이다. 이때는 단말 개수가 4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 다음 중 기준 강도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 문제는 작년 여러 공개에서 기출이 되었던 문제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암기법 있죠? 상남자는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뭘 한다? 연기난다. 극취항연만 아시면 돼요. 주의해야 할 것은 상남자, 즉 상온이라는 얘기고요. 자, 극취항연 써볼게요. 이거 제가 극취항연 대한 거, 이 기준 강도에 대한 거 영상을 이미 올려놨었죠. 꼭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상남자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연기 나요. 자, 1번 읽어볼게요. 고온에서 연성 재료에 동화중이 작용할 때 크리프 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 자, 크리프 한도는 기본적으로 동화중이 아니라 정화중이 작용할 때예요. 정화중.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동이 아니라 정화중이다. 그래서 틀린 보기. 두 번째,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피로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 크시피반도 아셔야 돼요. 크시피반. 크리프는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증대한다. 다만 정화중이 작용할 때, 그리고 온도는 고온에서. 피반, 피로한도, 반복하중. 그래서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는 피로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영상 꼭 보세요. 자, 3번. 상온에서 취성재료의 정화중이 작용할 때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극취항연 아시면 되죠. 자, 극한 강도, 극취, 극도로 취하면 극한 강도는 취성재료. 다만 상남자, 즉 상온이죠. 그래서 상온, 취성재료, 정화중 작용할 때 극한 강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극취항연 아셔야 돼요. 극한 강도는 취성재료.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자, 세 번째. 상온에서 연성 재료에 정화중이 작용할 때 탄성한도를 기준 강도로 한다. 틀렸죠? 연성 재료는 항문이에요. 항문. 즉 항복점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한도가 아니라 항복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다.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극취 항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더.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학문에서 뭘 한다? 연기난다. 자, 넘어갈게요. 영상 꼭 보세요. 자,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좌굴 관련 문제죠.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 2020년 한국환경공단 기출이에요. 자, 어쨌든 좌굴 현상은 긴 기둥, 즉 장주의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기둥이 휘는 현상을 말하죠. 장주는 긴 기둥이기 때문에 축 방향으로 그림과 같이 압축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기둥이 휘면서 파괴가 되고요. 단주는 짧은 기둥으로서 축 방향으로 압축 하중이 작용하면 휘지 않고 파괴가 돼요. 따라서 단주가 장주에 비해서 더 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주는 세장비가 30 이하, 중간주는 30에서 160 사이, 장주는 세장비가 160 이상인 기둥을 말하고요. 이 수치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길이가 지름이 10배 이상인 기둥을 장주라고도 합니다. 다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한 거. 자, 그럼 읽어볼게요. 1번부터. 장주의 압축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었죠. 장주, 즉 기둥이 긴 기둥, 길이가. 거기에 축 방향으로 압축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하면 기둥이 휘면서 파괴된다. 그게 바로 좌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압축 하중으로 인해 기둥이 축 방향으로 휘는 현상을 말한다. 틀렸죠. 축 방향이 아니라 축의 직각 방향 또는 직경 방향으로 휘는 현상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압축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장주에. 그러면 기둥이 휘면서 파괴가 될 텐데 어떻게 휘냐? 요렇게 휘겠죠.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약간 요렇게 휘겠죠? 압축 하중이 작용하면. 그래서 휘는 게 축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 축은 지금 이거잖아. 이게 축이잖아요. 축 방향. 근데 축의 직각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 또는 반경 방향 또는 직경 방향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약간 화살표 방향이 이상하긴 한데 다시 그려드릴게요. 화살표 이렇게. 됐죠? 직각 방향으로 휘는 겁니다. 축의 직각 방향 또는 직경 방향.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번. 재료의 불균일 그리고 중심선이 직선이 아닐 때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20번 가볼게요. 20번. 평판 선단으로부터 80c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계층 두께가 2.5cm였다. 그렇다면 평판 선단으로부터 1280c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계층 두께는 몇 cm야? 자, 흐름은 충률이에요. 그리고 손실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 한국 서부발전에서 기출이 됐었죠. 자, 제가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선단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 평판 선단.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질 텐데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경계층 두께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cm 일 때 경계층 두께가 2.5cm야. 자, 그럼 1280cm일 때 요 지점에서 경계층 두께 몇이야 이거죠? 우리 측류일 때 경계층 두께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써볼게요. 보라색으로. 경계층 두께 델타는 루트 레이놀즈 분의 4.65x. 여기서 x는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죠. 자, 그리고 레이놀즈 수는 우리가 요거잖아요. 동점성 계수 분의 자유흐름 속도 곱하기 x. 그래서 이 레이놀즈에도 x,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4.65 보지 마. 우리는 비례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그리고 속도도 보지 마. 동점성 계수도 보지 마.
자, 그럼 결국에 델타는 비례할 거예요. 자, 위에 x가 있고요. 루트 레이놀즈가 들어갈 건데 루트 요거 x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x의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계층 두께 델타는 x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몇 배가 늘어났나요? 얘는 80이고 얘는 1280이에요. 몇 배가 늘어났죠? 16배가 늘어났네요. 그쵸? x가 16배가 늘어났어. 얘가 16배가 늘어났어. 그럼 경계층 두께 몇 배가 돼요? 16의 2분의 1승이야. 즉 루트 16이잖아요. 그럼 경계층 두께 델타는 4배가 늘어나죠. 됐나요? 그래서 경계층 두께는 곱하기 4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됐나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가 16배 늘어났네. 경계층 두께도 16배 늘어나겠다. 그래갖고 곱해갖고 답 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서부발전에서 요거 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런 부분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작년 한국 중부발전 기출문제죠. 읽어볼게요. 저열의 온도가 27도인 카르노 열기관에서 외부로 이를 213.5만큼 만드는 필요한 공급 열량이 1kcal이다. 이때 고열의 온도는 몇 도인가? 단 열의 일 상당량은 427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사실 이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았었더라면 난이도는 좀 올라갔을 텐데 조건이 주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의 일 상당량을 모르셨더라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427의 절반값이 213.5네 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서 답을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밑에 제가 열기관을 대충 그려 놓았습니다. 자, 고열원으로부터 여기 빨간색이 고열원이고 파란색이 저열원이에요. 어쨌든 고열원으로부터 열량 Q1을 얻어서 외부로 W만큼 일을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남은 열이 저열원으로 배출이 되죠. 우리는 그거를 보통 Q2라고 쓰죠. 그래서 외부로 한 1W는 Q1 빼기 Q2로 표현이 되겠고요. 당연하게. 자, 어쨌든 문제에서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급 열량이 1kcal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 여기 조건 1kcal당 427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0.5kcal당 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27의 절반이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1kcal당 427이래. 그럼 0.5kcal면 213.5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외부로 한 일 213.5는 0.5kcal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한 일은 0.5kcal이다.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 효율은 카르노 효율은 1 고열원 분의 저열원의 온도가 되죠. T1 분의 T2. 그리고 얘는 열량으로 치환이 돼요. 됐죠? 자, 일단 1 T1이 얼마야? 우리 모르네요. 고열원의 온도. 그거 구하는 거지. 자, T2는 27도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절대 온도를 넣어줘야 되니까 273을 더하면 300이 되네요. 자, 그리고 1 Q1이 얼마예요? 공급열. 공급열이 1kcal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분의 Q2 얼마? 모르죠. 근데 당연하게 0.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Q1이 1kcal야. 그리고 외부로 0.5kcal만큼 일을 했어. 그럼 버려지는 것도 당연히 1 0.5니까 0.5가 되죠. 그래서 Q2 0.5가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1 0.5니까 0.5죠. 그래서 얘가 0.5가 되면 되잖아.
그럼 T1이 얼마면 되겠어요? 600K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섭씨 온도기 때문에 273을 빼주게 되면 327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저 열의 일 상당량으로부터 0.5 킬로칼로리에 해당되는 것은 213.5네? 아, 그래서 외부로 한 일이 바로 0.5 킬로칼로리겠구나. 요렇게 바로 캐치하시면 사실 이거는 10초 컷 문제도 안 돼요. 됐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 1kg F 1kg 중 얘가 9.8 뉴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아시죠? 1kg F는 9.8 뉴턴. 그래서 213.5 여기 보면 kg F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9.8 뉴턴을 곱해서 단위를 뉴턴 곱하기 미터로 만들면 줄이 되고 1kcal는 약 4180줄이니까 환산하면 213.5는 약 0.5kcal 정도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셨다. 그럼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요 문제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요거 써놨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427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대충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kcal가 약 4180줄이죠. 근데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180줄 얘를 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1kg F 얘는 9.8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1뉴턴은 어떻게 되겠어?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9.8 분의 1 kg 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턴 대신에 9.8분의 1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쵸? 됐나요?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약 427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단위가 이렇게 붙겠네요. 얘가 바로 1kcal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킬로칼로리 있죠? 이 단위를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427 나오고 킬로칼로리를 나눠줘요. 됐나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열의 일 상당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유도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알고만 계시고 427 그다음에 427분의 1 그다음에 요거 다 단위까지도 다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암기하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요 정도만 하고 어쨌든 요것도 숙지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25문제 다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